지금 법무부의 대책, 난민과 관련된 대책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게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너무 은종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혐오를 해서도 안 되는 문제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예멘 난민에 대해서 보통 워낙 심사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한 8개월 정도 워낙 많은 숫자를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는 한 2, 3개월로 줄이겠다. 그래서 빨리 가려서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안 될 사람들은 이렇게 다시 추방하는 절차를 속도를 내겠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난민법을 아예 개정을 하겠다. 만약에 난민 지위를 못 얻더라도 행정소송을 낸다든가 하면은 굉장히 또 2, 3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거든요. 그 절차도 아예 간소화하기 위해서 난민 심판원을 설치를 해서 그 절차도 좀 이의제기 절차도 간소화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난민들을 어떻게 난민 심사 결정이 나기 전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속도를 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통역을 집중 배치한다든지 해서 난민 심사를 빨리 서두르는 방법이 가장 시급한 해결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예멘이 이슬람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 이슬람 국가 말레이시아로 왔는데 말레이시아가 사실 난민들 잘 안 받아줍니다. 그렇죠. 같은 이슬람 국가임에도. 그런데 말레이시아에 있던 난민들이 보니까 우리나라 제주도는 비자 없이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계속 불거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우리가 난민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들어온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 이제 아까 지금 발표도 나왔습니다만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난민 관련된 하시는 분들이 4명밖에 없는데 그중에 2명은 통역이에요. 그러면 실제 난민 심사를 하는 분은 2명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예. 2명이 5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은 540 몇 명이라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 이분들을 심사를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난민이 그렇게 많이 우리한테 신청을 한 적도 없었고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발표를 보면 이런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럼 좀 심사를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더 많은 인력을 좀 내려보내서 실제 빠른 시간 안에 난민에 관련된 심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논란이 많이 되니까 이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어떤 마무리를 지어야 될 상황이 되는 것이고 예. 신청한 사람들이 일단 심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받든지 아니면 다시 출국을 시키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텐데 그 심사가 빠른 시간에 좀 이루어져서 더 이상 이게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된 국가입니다. 우리도 한때 난민이었던 적이 있었죠. 인도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반면에 난민의 숫자가 많아져서 우리 공동체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경우 사실상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따라서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먼저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열렸는데요. 이때 나온 발언 듣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과도기적인 당 체제와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의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의원동지 여러분과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선으로 좀 물러앉아서 비대위 굴러가는 거 좀 보게 좀 그냥 도와주십사 하는 얘기고 전당대회를 무기한 자꾸 미룬다고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개파의 상징 김무성 대표 물러나야지요. 왜 그 얘기를 못합니까? 우리가 서청원 최고 대표님에게 나가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나갔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누구를 나가라 얘기를 한다면은 상당히 그거는 네, 지금 자유한국당 어떤 상황까지 와 있는 겁니까? 일단 자유한국당이 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전 단계입니다.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김성태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의원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하는 단계인데 세 차례 의원총회 과정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박 대 비박의 싸움일 수도 있고 또 비박 의원 중에서도 일부 중진 의원들이 또 동조를 해서 먼저 김성태 원내대표의 공동 책임론을 지금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당시에 지방선거 당시에 공동
선대위원장이지 않았느냐, 홍준표 전 대표랑 더불어서. 그러니까 당신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책임론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물러나라는 거고.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로서는 어떻게든 빨리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비대위원장을 빨리 영입해서 당 혁신 작업을 나서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친박과 일부 중진 의원들이 이렇게 김성태 원내대표를 강하게 견제하는 것은 나중에 비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가동이 되더라도 인적 쇄신의 대상이 되는 것을 사전에 좀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목적 의식이 다분히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 안 되면 뭐 분당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분당이라고 하면 당이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거보다는 만약에 뭐 최종 결정, 그러니까 친박 입장에서 본인들이 인적 청산의 대상이 될 것 같고 또는 혁신 비대위가 본인들을 몰아낼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생기면 탈당을 하는 형태지 분당 형태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왜냐면요, 친박 청산의 어떤 그 기치를 내세우고 혁신 비대위원장이 친박을 인적 청산했을 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조를 하겠습니까? 제 말은, 동조한다는 말은 거기에 반발하면서 버티겠습니까? 그럴 사람 별로 없다고 봐요. 지금 현재 그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거나 아니면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친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과연 다음번에 당선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정서나 여론으로 봤을 때 친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자기가 낙인이 찍히는 순간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주 이제 극단적인 친박이라고 표현되는 분들, 그분 몇 분들은 탈당을 할 수 있겠지만 분당이 돼서 당이 두 개로 쪼개지는 경우는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탈당은 한이더라도 그렇죠. 분당으로 쪼개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자, 어찌됐든 당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 비대위원장 후보 김병준 국민대 교수 얘기 나오더니 뭐 김종인 전 대표의 이번에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비대위원장을 영입하기 위해서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상태인데 안상수 준비위원장 말 들어보면 다음 주 정도면은 인물이 떠오르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김병준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이런 인물들의 한계는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당 체질이나 당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한계는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국회의장을 지냈던 몇몇 분들을 보면은 너무 올드하다, 구태의연하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개혁적 측면이 좀 약하고. 그래서 당도 잘 파악을 하고 또 참신하고 젊고 이런 인물들을 있으면 이런 인물을 내세우면 제일 좋은데 그런 인물을 지금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인물이 좀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가 당 비대위원장을 맡느냐에 따라서 어저께 그 의원 쪽에서 나타났던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또다시 폭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에 친박 그 의원들이 그 비대위원장의 인적 쇄신이 자신들을 겨냥한다라고 하면은 비대위원장 인선을 위한 전국위원회부터 이렇게 반란표를 또 아니면 차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분란은 잠복돼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표가 미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한 2, 3개월 정도 있으면서 페이스북 정치 안 하겠다, 뭐 SNS 정치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뭐 책을 한 권 쓴다고 하는데 가제가 당낭의 꿈, 당낭이 당낭거철의 그 사막이라는 그렇습니다. 사막이를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 조지훈의 낙화라는 시를 또 올렸다고 합니다. 이 앞부분 뭐 다 아시는 시겠습니다만 낙화라는 시, 꽃이 지기로 손이 바람을 탓하랴. 바로 이제 가장 유명한 교과서에서도 많이 배웠던 요즘에 어떤 생각으로 저런 글을 올렸을까요? 일단 홍준표 대표가 당분간은 현실 정치랑 거리를 두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1일 정도에 미국에 이제 가겠다, 미국에 출국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마 몇 달 정도는 당분간은 미국에서 머무르면서 좀 생각을 정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홍준표 전 대표의 꿈은 여전히 대권을 향한 꿈은 변함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측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는 차기 대표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비대위 체제가 끝나고 차기 전당대회가 열릴 때 다시 한번 대표에 도전할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아직 정계 은퇴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그렇죠. 홍준표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 본인도 정계 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잠시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상황상 떠나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떠난 거지 본인이 정계 은퇴를 했다고 저도 보지 않습니다. 기회만 된다면 본인은 다시 돌아올 기회를 찾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명확하게 지금 선이 안 그어진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아까 저희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몇 명이 탈당을 해서 새로운 어떤 모색을 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 물론 홍준표 전 대표를 친박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정계 개편의 상황에서 본인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재등판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상황 알아보죠.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데요. 누가 당권을 도전하는가를 놓고 지금 여기저기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예. 근데 그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는 현직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장관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면 장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서 사직서를 쓰려면 대통령이 그러라고 하면 이게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장관을 뒤에서 이렇게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논란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 언론사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권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김부겸 장관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정치권으로 돌아가라는 대통령의 사인이 있으면 가겠다 이런 태도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게 물론 당권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장관 하다가 정치권으로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대통령의 사인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뉘앙스가 그러면 대통령이 정치권으로 돌아가라고 사인을 주면 그것이 결국 당대표로 이렇게 낙점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이미지가 생긴 건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당권에 내가 도전하기 위해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이제 본인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에도 만약 기회가 된다면 본인이 당권에 도전하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고려를 하고 있지만 현직 장관으로서 그러면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본인이 만약 대권의 꿈이 있다고 하면 지금 그 장관을 그만두고 나가서 당권에 도전하는 것이 대권에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을 고민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권과 대권을 일정 부분 좀 분리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차기 총선에 어떤 그 공천권을 가지면서 당에서 역할을 하면서 또 대권까지 꿈꾸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생길 수 있고 현재 정부가 잘 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계속 좋은 이미지를 쌓아가는 것이 도리어 행정력을 높이고 행정 경험을 좀 높여서 대권에 도움이 될 거냐 아닐 거냐 하는 분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봐요. 김부겸 지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볼 때 둘 중에 뭐가 본인한테 도움이 될 거냐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러자 다른 의원들 이른바 이제 친문 계열에서 맞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맞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진표, 최재성,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친문 단일화를 이루자 이렇게 지금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는 친문으로 분류되는 분은 아니죠. 현 정부의 장관을 하고 있으니까 일정 부분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을 걸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선긋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친문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현 정부의 장관을 하고 있으니 친문으로 분류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인데 친문들 입장에서 견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김부겸 장관이 장관을 그만두고 이번에 이제 개각에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당으로 돌아오게 되면 강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문 입장에서는 이제 경계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이제 차기 민주당 전당대회 대표가 어떤 성격을 띠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당장 김부겸 장관처럼 차기 대권 주자 중에서 당권을 잡고 대권 수업을 하는 그런 대표냐 그러면은 이번 대표가 2020년 총선 공천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대권 주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는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문재인 정부 2년 차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입법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관리형 대표를 뽑는 것을 그 청와대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당원들이 더 염두에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물론 거기서도 또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당과의 협치에 중점을 둘 수 있는 대표를 뽑느냐, 예. 아니면은 그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대표를 뽑느냐, 그 차이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친문 그 의원들, 친문 그 후보들의 그 의견 조정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계다.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김진표, 최재성, 전해철 의원이 이른바 친문 의원들이 모여서 지금 교통 정리를 좀 하는 분위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그 많은 친문계 의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들이 적어도 우리가 공동으로 나오지 말자, 한 명만 나오자라고 입장을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가장 그 중요한 변수가 이해찬 의원이 이번에 당권 도전에 나서느냐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죠. 이해찬 의원이 도전하면은 아마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예.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던 안철수 전 후보 어제 당직자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발언을 언급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이 끝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가 완전히 마지막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이제 일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용기가 가장 중요하다. 예, 사실 요즘 당내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 정계 은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반론입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 은퇴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할 거라고 보고 오늘 저 발언도 사실은 실패가 끝이 아니란 말은 새로운 도전을 또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정치적으로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그 꿈을 이루어지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얼마나 귀 앞에 낼 수 있겠냐 하는 문제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번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 않습니까? 본인의 그 낙선 프랜카드에 당 이름도 적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낙선한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돌보는 것보다는 본인의 일을 위해서 미국으로 간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 안철수 대표의 지도력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가 있을 수 있겠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면서 시작했던 안철수 정치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결국 구태 정치의 모습으로 끝난 게 아닌가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데,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정치에 뭘 또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러니 선거에서 패한 야당 지도자들 중에는 정치를 떠나겠다라는 깊은 반성하는 사람은 없고, 또 지금 여당인 민주당도 최근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많이 좀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여론조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정의당의 지지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대에 올라섰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최근에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1,500명에게 물었습니다. 정의당이 8.0%에서 10.1%까지 올라갔습니다. 두 자리 숫자가 됐습니다. 반면에 눈에 띄는 거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54%에서 47%로 내려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견제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라고 지지율의 일정 부분 정의당으로 간 것은 정책이나 선명성 문제에 있어서는 정의당이 훨씬 더 국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잖아요. 예. 이제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전에 개혁적으로 보였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약간 좀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마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정의당을 지지하는 건 정의당의 선명적인 정책에 대한 지지를 보내면서 민주당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지난주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JP 훈장 추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 가장 확실하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당이었죠. 저는 그 표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하. 여론조사에. 또 하나는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이 누렸던 자유한국당에 대한 반사 효과가 이제는 사라졌다. 예. 그래서 책임있는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런 그 유권자들의 그런 열망, 그런 요구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의당 지지도가 높아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로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던 최경환 의원이 징역 5년이 오늘 선고가 조금 전에 됐습니다. 자, 최경환 의원의 징역 5년 선고, 이게 앞으로
이 정치권에 미칠 영향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뭐 1차적으로는 최경환 의원이 이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면 그 검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또는 판사 입장에서 어느 정도 정당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뇌물을 받은 게 맞다라고 지금 판결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와 관련된 여러 지금 국정원 뇌물 사건들에 연루된 분들 있잖아요. 다른 분들도 한 3년 뭐 이렇게 그 받았죠. 정도 받았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정치권에서 국정원의 돈을 뭐 특활비를 받은 것이 그냥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부분에 대한 철퇴를 내린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연루돼 있는데 그 사건에도 연관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국정원이 돈을 가지고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정부의 부처의 장관들에게 돈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경환 의원은 친박의 가장 핵심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에서 상당히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뭐 친박과 관련된 예. 대파 갈등이 심한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은 빠지게 됐습니다. 뭐 자이든 타이든. 네, 주은호 해설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